예,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영두 교수라고 하고요. 지금 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그 일반인 과정, 교양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 하루 동안 이제 전문가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수목금을 진행을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특히 저는 뭐 교수님들도 열심히 해주셨지만은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 듣고 또 질의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 뭐 일반 시민들 분들이 오셔서 뭐 전문가 분들도 있었지만은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지루하게 생각하시면 어떡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정말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또 전문가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또 하루 종일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 많은 것 얻어가시고 또 강사님들 요번 특히 전문가 과정에서는 각 개별적인 집합건물 유형에 따른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모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교양 과정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이론적인 부분들, 뭐 이제 법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걸 목표로 했었고요. 오늘 그 강의 내용들은 진짜 개별적인 집합건물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그런 지식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자 그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오피스텔 관리라든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은 뭐 강의 중에도 또는 강의 끝나고도 많이 물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할 것은 집합건물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난주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도 있어요. 약간 좀 중복이 되는 강의 내용들은 거의 중복이 되는데 오늘은 전문가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뭐 일반 건물과 집합건물은 그 하나의 건물 속에 여러 개의 그 건물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집합건물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뭐 주거용 공동주택 집합건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용, 업무용, 공업용 집합건물도 있습니다. 공업용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렀던 지금은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부르죠. 그런 형태의 집합건물이 공업용 집합건물입니다. 근린생활시설도 있고요. 뭐 복합용도용 집합건물도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집합건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쭉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집합건물이 여기 나와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 지역 안에 위치한 그 공동주택의 형태로서 여러 가지 좀 공동주택의 요건들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오피스텔을 주거로 많이 이용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오피스텔보다는 저런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심 지역에서 주거 형태로 많이 선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런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주거 생활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또는 뭐 주변에 복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들이 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차장 확보라든지 뭐 놀이터라든지 그런 걸 확보해야 될 의무들이 없고 예전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동주택의 범위로 포함되면서 기존의 공동주택 법리가 약간 좀 변화하는 그런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그 도시형 생활주택은 임차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한 70, 80, 많으면 90까지도 가겠죠? 보통 아파트는 어떨 것 같아요? 아파트는 임차인 비율이 높으면 한 60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한 30 내지 40 정도가 임차인 비율이죠. 그래서 아파트에서는 동별 대표자를 구분 소유자 중에 선출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구분 소유자 중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려고 하면은 동별 대표자가 없습니다.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차인도 동별 대표자가 되는 식으로 이제 그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런 오늘 요게 가든파이브죠. 오늘 이 가든파이브의 임용태 본부장님이 제가 끝난 다음에 또 여러분들 대규모 점포의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 오피스텔이 복합된 또는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복합 용도용 집합 건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법률, 그 근거 법률 관리에 관한 근거 법률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요거 표는 잘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공동주택, 예를 들면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또는 중앙 냉난방 시설이 설치된 150세대 이상 또는 그 주상복합으로서 150세대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부분만 그렇죠. 자,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그러니까 중소규모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사실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원적인 상황을 이것 때문에 좀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진흥원이 4월 달에 이제 법제 개선 토론을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그 국회의원 백혜련 위원실 쪽을 통해 가지고 법안을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법안에서는 이 규모가 크건 작건 모두 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걸로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또 규모가 큰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유통시설 같은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제 상업시설로 제공되는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3,000제곱미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큰 거라고 생각하시고 쉬운데 우리 동네에 있는 쇼핑센터도 웬만하면 3,000제곱미터 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뭐 중대형 규모, 소규모를 아주 소규모를 제외한 나머지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별도로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관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점포 관리법, 유통산업발전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대규모 점포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대규모 점포가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가 되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가 돼야 됩니다. 물론 상업용 집합건물, 이제 공업용 집합건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뭐가 있어요? 지식산업센터가 있죠.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걸 약칭으로 이제 산업집적법이라고 하는데 그 산업집적법에는 그 지식산업센터 관리에 관한 규정이 간단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실체적인 내용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그 산자부 쪽이랑 얘기해서 조금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요원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산자부 쪽에서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아직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산업 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에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관리 주체가 관리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런 법률이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은 당연히 집합건물법이 적용이 되고요. 복합용도용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게 전체 건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주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표로 쫙 말씀드렸는데 이 표에 따라서 여러분들 실제로 집합건물이 있을 때 그 집합건물의 관리 근거 법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또 개별적인 사안들마다 또 어느 법이 적용된다, 어느 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은 막상 구체적인 현장에 들어가면은 어떤 법이 적용돼야 되느냐라는 문제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법도 정비가 돼야 되고 또 이제 집합건물 교육도 많이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혼란들이 좀 극복이 될 수 있겠죠. 자. 구분 소유권의 성립, 그러면 언제 집합건물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구조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구분행위가 있어야지만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집합건물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구조상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구조상 독립성은 뭘 의미할까요? 사방이 벽으로 둘러쳐져 있는 것을 구조상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사방이라고 했는데 우리 육각면체니까 육면이 다 벽으로 둘러싸일 필요는 없어요. 한 면 정도는 튀어져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두 면 정도는 튀어져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앞뒤로 튀어져 있더라도 상관없고 최소한 근데 어느 정도 3면까지더라도 4면이나 4면 정도가 이렇게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야지만 구조상 독립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된 공간으로서 이용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간이어야지만 뭐 전유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용상 독립성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수업 들으셨던 분.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가 출입문이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출입문이 없으면은 다른 공간을 거쳐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독립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겠죠. 출입문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 그 다음에 구분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분행위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건물을 집합건물로 만든다라고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구분행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행위는 언제쯤 표시가 될까요? 등기할 때? 등기할 때는 되게 멀어요. 준공 시점? 분양할 때 처음에 건물로 분양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 건물은 분양을 안 하니까 분양하는 시점 자체가 이미 집합건물로 분양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표시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신문 광고를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에 사업 허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사업 허가를 받을 때는 이걸 집합건물로 받을 건가 일반 건물을 받을 건가 건축물 도서에 미리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 광고를 할 때 그 시점쯤에 구분행위가 명시적으로 표시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집합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들 어렵진 않죠?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집합건물에서 가장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벽이 세워졌다가 벽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전유 부분이 없어질까요? 전유 부분이 존재할까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은 실제 사례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원칙은 뭐냐? 벽을 다시 쉽게 복구할 수 있는 거면은 전유 부분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유 부분을 쉽게 복구할 수 없으면은 전유 부분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분 소유권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지금은 이제 오픈 상가가 허용이 되지만은 예전 같은 경우는 오픈 상가가 허용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등기하기 전까지는 각 그 상가마다 간이벽을 세워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해요. 간이벽을 세운 다음에 근데 그 등기한 다음에 간이벽을 다 치워버려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 판례가 구분 소유권이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것처럼 어쨌든 중요한 거는 벽이 없어졌을 때 구분 소유권이 사라지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기준은 다시 쉽게 복구할 수 있으면은 구분 소유권이 사라지지 않지만은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구분 소유권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호텔형 제가 이제 본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전유 부분을 다 분양을 해요. 근데 어떻게 분양하냐면은 그 부패로서 하나의 상가로서 이제 집합 건물을 만들었다가 이 분양 시행사가 전유 부분을 다 분양을 합니다. 근데 분양한 다음에 다 그걸 터버리고 하나의 부패로 이용을 해요. 그럼 그게 과연 구분 소유권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저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이제 제대로 깊게 해보진 않았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법원에서 인정이 될까라는 부분은 약간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그 얘기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집합 건물에 관련된 분쟁들에 대한 명확한 해결 기준이 다 갖춰져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구분 소유권의 성립 요건 중에 구분 점포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층 상가에서 오픈 상가들이 쭉 있는데 하나의 구획식을 분양을 받죠. 근데 거기다가 벽을 쳐버리면은 어려우니까, 벽을 쳐버리면 상업 활동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벽이 없이도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구조상의 독립성이 없어도 구분 소유권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게 구분 점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근데 구분 점포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요건입니다. 요거 같이 세 가지 요건이죠. 첫 번째는 판매 시설과 운수 시설의 경우에만 구분 점포가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운수 시설은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운수 시설이 들어갔을까요?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이제 여객 터미널 같은 경우에 그 경우도 점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수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판매 시설과 운수 시설의 경우에 그 다음에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지금 이제 집합건물법 개정안에서 요건은 빼자라고 하는 얘기가 개정안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경계 표지와 건물 번호 표지가 설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 바닥에다가 동판으로 경고한 걸로 그 경계 표지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 번호 표지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 요건이 없으면은 구분 점포가 인정이 안 돼요. 그냥 보통 우리가 오픈상가 가보면은 복도하고 전유 부분하고 면적만 좀 그 색깔만 다르게 표시한 경우 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반드시 경계 표지와 건물 번호 표지가 견고하게 설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구분 소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경계 표지와 건물 번호 표지가 없다면은 구분 점포가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이 없어요. 근데 그 경우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경계 표지와 건물 번호 표지를 복구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럼 구분 소유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분 소유권의 성립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위한 단체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입주자 대표회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집합건물법상의 입주자 대표 관리단의 구조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그 공동주택관리법상의 단체입니다. 이 단체 두 가지를 비교를 잘 하셔야 되는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이 그 집합건물을 관리하시는 부분에 종사하시든 아니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이든 임원이든 집합건물을 많이 보시는데 집합건물법보다는 어떤 법이 더 친숙해요? 공동주택관리법이 더 친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집합건물법의 법리를 공동주택법의 법리를 가지고서 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오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법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를 위한 단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관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리단은 당연히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로만 구성이 됩니다. 구분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어요. 이 관리단이 집회를 개최해서 이 세 가지 기관이 있는데 관리단의 중요한 기관은 집회와 관리위원회와 관리인이라는 세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물론 관리위원회는 필수적인 기관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주 규모가 작은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 세 가지 기관이 관리단의 중요한 기관이 됩니다. 관리단 집회는 관리에 관한 의사를 결정해주는 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와 관리인은 함께 관리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됩니다. 다만 관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리위원회가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해주면은 그걸 관리인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제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단의 대표자는 누굴까요? 관리인이 관리단의 대표자가 됩니다. 이걸 보통 이제 관리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이제 관리사무소장이랑 헷갈리기 쉬우니까 관리인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많이 불러요? 회장님이나 관리단장이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그 관리단장이나 회장님이나 집합건물법상의 정확한 용어는 관리인입니다. 이건 관리소장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관리위원은 어떻게 선출이 되느냐? 집합건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에서 관리위원이 선출이 됩니다. 다만
규약이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별로 선출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층별로 관리위원 선출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규약이 정함이 있다면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규약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려면은 규약에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면은 관리위원 구성하기가 쉽겠죠. 왜? 여러분들 관리단 집회 개최되기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시죠? 관리단 집회 자체가 개최되기 어렵기 때문에 규약에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야지만 관리위원회 구성이 쉬워집니다. 자, 관리인은 어떻게 선출할까요?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집회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은 다 집회 중심이에요. 원칙적으로 관리인은 집회 선출되지만은 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집합건물법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집회가 어떻습니까? 집회가 개최되기 어렵죠. 따라서 관리단이 조직되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아요?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한 다음에 그 관리위원들이 관리인을 선출한다면은 그래도 관리단이 조직되기가 좀 쉽겠죠. 근데 이렇게 갈 때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규약이 필요해요. 규약이 있어야지만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고요. 규약이 있어야지만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뭡니까? 처음에 관리단이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규약이 세팅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야지만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고 그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회를 개최해야 돼요. 집회를 개최해서 관리위원을 선출하고 관리인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렵겠죠. 집회 자체가 개최되기가. 이게 이제 집합건물 관리단의 기본적인 구조인 것이고요. 공동주택은 좀 달라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단체는 뭘까요?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단체는 관리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단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왜 입주자 단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입주자 단체라는 개념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정을 합니다. 권리 의무도 입주자 대표회의가 갖고 있어요. 만약에 관리비 채권이 있다면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비 채권의 채권자가 됩니다. 근데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비 채권의 채권자가 누가 될까요? 관리단이 됩니다. 내용이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원칙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다 선거구별로 동별 대표자가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장이 선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 루트가 다르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집합건물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관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리단에서의 집회, 의사 결정해주는 집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공동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뭘까요?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이게 입주자 총회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입주자 단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입주자 총회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이 권리 의무 주체가 되고 공동주택법 관리법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입주자 대표회의에 상응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일까요? 관리위원회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상응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규정을 만들 때, 제안을 할 때 그걸 염두에 두고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사에서 보면, 주식회사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주주총회가 있죠. 그 다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이사회가 있죠. 이사회에서 그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걸 결정해주고 세부적인 건 누가 결정을 해줘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주죠. 그걸 누가 집행을 합니까? 대표이사가 집행을 하죠. 요즘에는 이제 CEO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대표이사가 있긴 하지만은 대표이사가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 구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원총회랑 비슷한 거고요. 이게 이사회랑 비슷한 거고 이게 이제 대표이사랑 비슷한 지위에 놓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원총회, 그 다음에 이사회, 대표이사. 이런 식의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위원회가 사실 비슷한 성격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단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뒤에 설명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이 내용들이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법률 전문가들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두 가지가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이해가 돼요? 저는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 나머지 지금 이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해왔지만은 제 앞으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달라야만 하는가? 다르다면은 이 다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설명을 못 하겠어요. 다르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그 기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집합건물법에서는 권리와 의무를 누가 갖고 있다? 관리단이 갖고 있다.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 대표회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관리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는 사실은 비슷한 기관이다. 근데 이 관리위원회는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뭐 삼성이란 주식회사가 있으면은 삼성이란 주식회사가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부서가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 관리단의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입주자 대표회는 가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리인이 대표자인 건 똑같습니다. 관리단의 대표자는 관리인이고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입니다. 그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관리단 집회. 관리단 집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 총회라는 개념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주자 집회, 입주자 총회라는 개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규약 같은 경우에는 또 규약의 설정 요건도 달라요.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의결권에 여기서 여러분들 의결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면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유 부분의 면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공동주택법상의 관리 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면적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입주민의 2분의 1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요건 자체가 많이 다르죠. 이 요건이 다른 것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